럼 보여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과정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독해하기에 부담이 많은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어때요? 이익분배 이론, 그다음에 정보확산 이론, 그다음에 정당이익 이론 이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 스캔만 해도 구조가 잡히는 론으로 끝나는 건 항상 주장형처럼 읽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장형 플러스 비교형으로 보고 이 셋을 비교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두 이론 중에서 묶일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매력적인지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듯한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조금 더 구조적인 측면들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다시 가장 근본적인 접근, 즉 핵심 키워드를 제대로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에서 보시면 의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 기관이다. 그래서 미국의 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입법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과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손을 떼야 돼요. 왜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핵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서술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과정을 일일이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필자가 어떤 걸 강조하고자 하는 건지 그것만 찾는다는 느낌으로 주어와 수어를 연결해 가면서 속도를 내가면서 러프하게 독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이렇게 하면 의결되고 이렇게 되면 사장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통과한 의안은 규칙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규칙위원회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규칙을 부여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수정불가 규칙과 무제한 수정을 허용하는, 그죠? 그래서 수정 허용 규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선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만약에 규칙 자체 둘 중에 규칙이 부여되지 않으면 의안은 사장된다. 자, 그 다음에 수정불가 규칙이 부여된 경우가 있고 수정 허용 규칙이 부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다는 것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 이 뒤에 부분 중심으로 좀 힘주어서 읽어서 규칙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이 의안을 받게 되면 의결 과정에서 두 가지의 규칙을 부여한다는 얘기고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눠졌다라는 거. 그거 정도만 보시고 빠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대신 상임위원회랑 규칙위원회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보고 가 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입법 과정은 의원들의 정치적 대표체계의 다중성 때문에 역동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각 단계에서 입법 과정에서 어떤 교차 압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런 이익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중성 때문에 이러한 역동성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이론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피셋이었다면 아마 요렇게가 한 단락이었을 것이고 이 첫 단락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 분배 이론, 정보 확산 이론, 그 다음에 정당 이익 이론을 읽어주셨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이론이라는 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역동성을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상임위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이익 분배 이론에서의 상임위원회, 정보 확산 이론에서의 상임위원회, 정당 이익 이론에서의 상임위원회 라는 한 가지의 포인트로 쭉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분배 이론의 핵심 키워드 따로 잡고 정보 확산 이론 따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야 비교 포인트를 찾는다는 듯한 느낌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첫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게끔 그리고 정보를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면 그 기준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준과 부합하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배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상임위원과 관련된 거겠네요. 자,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지역구 의원들이 모이게 되어서 강한 정책적인 동질성을 가진대요. 이 분배 이론에서는.
근데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힘줘서 읽으셨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역동성을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자체는 강한 정책적 동질성을 가지지만, 하지만 이러한 상임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간 혜택 교환의 약속이 투표 거래로 실현되는 장이 된다. 그리고 그 앞문장에도 다시 한번 나오네요. 상임위원회 간의 혜택의 상호교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거니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라는 단어, 혜택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이 단락에서 꼭 가져가 주셔야 되고, 상임위원회 간에서 혜택 교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회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단락에선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단락이 딱 끝나고 나면 상임위원회 간의 혜택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구나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정보확산 이론을 읽을 때도 상임위원회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임위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까? 다수주의가 눈에 들어오죠. 자, 상임위원회가 다수주의에 의거하여서 의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대리인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정보 확산 이론이라서 이 이름만 보더라도 정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의 대리인이 되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정보 확산 이론이고, 다수주의에 의거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아가 주셔야 되겠죠. 다수주의라는 단어도 중요할 것 같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뒤에 부분, 본회의의 대리인이 된다라는 거, 본회의와 상임위원 간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사실은 나중에 여기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대리인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비교 포인트로서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정당 이익 이론은 말 그대로 정당의 이익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겠죠. 그래서 정당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론이 바로 정당 이익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제 초기에 일어나니까 본의회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과정 초기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정당 지도부가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부터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과정에 이 정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상임위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락의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수당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그 전 범주에 나왔던 정보확산 이론은 본회의의 대리인이라면 마지막의 범주에서는 다수당의 대리인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리인으로서의 상임위원회인데 똑같이 대리인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피셋이었다고 한다면 정보확산 이론과 정당 이익 이론 간의 관계를 가지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포인트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공통된 키워드를 통해서 잡는 방법이었잖아요. 피셋이었다면
그와 같은 대리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떤 키워드가 또 반복적으로 제시되냐면요, 다수당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당의 영향이 상당히 축소되는 것이 이 분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이익 추구에 있어서 다수당이 굉장히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이익 이론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지금 다수당의 어떤 역할, 다수당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비교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리인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포인트로서 답이 되는 선택지를 구성한다 라고 한다면 아마 다수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지문 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꼭 메모라이징 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는 바로 대리인, 상임위원회가 무엇의 대리인인가 라는 비교 포인트. 그래서 한쪽은 다수당, 한쪽은 본회의,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수당의 영향력에 대해서 비교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만은 비교 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핵심 정보이죠. 상위 정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으로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보니까 어떤 친구는 무슨 이론 따로, 무슨 이론 따로, 무슨 이론 따로, 따로 이렇게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그 이론 자체에 대한 핵심 키워드이지 이 지문 전체 핵심 키워드는 아니죠. 두 개 이상의 범주가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비교하여서 비교 포인트를 잡는 게 상위 정보이고, 그게 답이 되는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이 되는 선택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선택지를 추린다면 최근에 경향대로 했을 땐 정보 확산 이론과 정당 이익 이론 두 가지의 관계를 논한 선택지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다른 이론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답이 되는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답이 되는 선택지는 아니지만 우리 피스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택지의 원리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당 간의 투표 거래를 강조하나. 그러니까 투표 거래라는 단어 자체는 맞지만 주체와 대상이 잘못 연결되었죠. 그렇죠? 정당 간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간의 투표의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잘못 연결한 그런 선택지,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5번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키워드를 이번 주에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지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을 딱 읽고 나면 머릿속에 강하게 인지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영혼의 패기. 그러니까 뭔가 인정과 관련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주셨어야만 합니다. 이 글은 아까 그 전에 방금 전에 봤었던 지문에 비해서 핵심 키워드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서는요, 두 가지의 범주가 나옵니다. 공업화 과정이나 기타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하지만 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범주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이 두 가지의 범주가 제시되어 있으면서 뒤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필자가 강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서 독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지가 나온다면 알 수 없는 과 관련해선 얘네들을 바꿔치기 하면서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욕망과 이성 두 가지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이 두 가지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죠? 인정받고자 하는 영혼의 패기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선지화되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구체화죠.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 그 중에서도 하니까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보통교육의 보급은 했으니까 사실 이 보통교육의 보급과 인정받고자 하는 영혼의 패기, 이 연결은요, 사실 선지화되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일반화
과학적인 진술, 그 다음에 구체화에 대한 우리 선택지의 구성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교육의 보급 등 때문에 인정받기 위한 욕망이 불러일으켜졌대요. 그러니까 보통 교육에 대한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인정받기 위한 욕망이 불러일으켜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욕망과 이성뿐인 존재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패기 넘치는 긍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을 원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고 있는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인과관계와 관련된 거니까 꼭 답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도 선택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날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인정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내포한 통치 형태라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사실 중대한이라는 것도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모로 선지화될 만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인정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의 중요성이라는 걸 수없이 많이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반복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냥 인정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수식하고 있는 묶음까지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영혼의 패기, 인정받기 위한 욕망, 요렇게 인정해주고자 하는 욕구, 요렇게 욕망, 이렇게 해서 같이 가져가 주셔야지 인정 요렇게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선택지 판단하는데 굉장히 애매해질 겁니다. 정확하게 독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교, 노동 이것도 구체화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을 재검토하게 된다. 그래서 종교,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러나 하면서 여기 있는 예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이와 같은 인정의 형태는 보편적 인정에 비해서 합리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임의적인 구분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또 여기도 선지화될 만한 장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민족주의자라든지 종교와 같은 그러한 그 집단에 대한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형태는 보편적 인정과는 조금 다르고 합리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나 민족주의 이런 관습들이 자유시장 경제나 민주적인 정치 제도 건설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종교나 민족주의 등의 어떤 인정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느냐 했을 때 인위적인 구분으로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글을 다 읽고 났을 때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인정받기 위한 욕구, 패기, 그죠?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몇 가지의 선택지를 중심으로 좀 볼 텐데요. 답이 된 선택지는 2번이었어요. 기억과 디귿과 리을이 틀린 선택지. 근데 핀셋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매력적인 선택지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보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비교를 해주면서 아까 중대한 결함, 인정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전환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선지화될 수 있을 법한 내용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독해를 했기 때문에 미음 선택지는 답이든 답이 아니든 선택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지 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선택지도 보통 교육의 보급이 나올 법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최근의 경향으로 보더라도 보통 교육의 보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앞머리로 나오게 되면 선지를 추리고 이거 매력적인 선택지야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매력적인 어떤 재료가 된다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뭐야 되게 지엽적인 데서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택지의 원리를 알고 어디에서 선지화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지문을 읽으실 때부터 이러한 키워드들이 매력적인 부분이고 머릿속에 강하게 인지하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선택지를 봤을 때도 낯설거나 아니면 너무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안 봤던 데서 나왔어 라는 느낌이 최소화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자유시장 경제 건설을 방해하는 요인이다가 아니라 이제 보통 교육의 보급으로 인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일으켜졌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잘못된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인정을 원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다고 했어요? 임의적인 구분 때문이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잘못된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은 이성, 욕망, 패기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성과 욕망으로는 해결이 다 안 되고 요걸 통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성과 욕망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정받기 위한 욕망, 욕구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지만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 선택지는 그 의도만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국이나 브라질이 시장경제 지향적인 권위주의를 탈피하여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 여기에도 보면 한국이나 브라질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군사 독재 하에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 시장경제 지향적인 권위주의 국가 안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라는 게 욕망과 이성뿐이었다면 여기 있는 권위주의 국가 아래에서 사는 것도 만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영혼의 어떤 패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이고 군사 독재 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업 선택지 공업화의 진정과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욕구,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를 탈피하여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 그래서 잘못 인과관계를 또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답이 되는 선택지는 2번이고요. 우리 시험이라면 리을이라든지 아니면 미음 선택지, 그 다음에 또 종교라는 단어 자체도 매력적으로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정도가 조금 더 시험에 나올 법한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선택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관련된 질문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남겼대요. 자, 선택지 추리기를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선택지를 추렸을 때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선택지를 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2, 3번을 추렸는데 2, 3번이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1, 4, 5번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 4, 5번이라는 것 중에 이제 답이라고 골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선택지를 보니 그제서야 이게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네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후적으로 선택지의 정답이 되는 원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이와 같이 제가 선택지를 추렸을 때 그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 다른 선택지를 처음부터 살피다가 다른 답이 되는 선택지를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 정답이 되는 원리인 선택지라고 사후적인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 친구는 일단 문장을 너무 길게 씁니다. 굉장히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죠.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선택지 추리기를 했어요. 근데 선택지 추리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를 봤다. 근데 답을 고르긴 했다. 근데 그 답이 되는 선택지를 보면서 나중에서야 아 맞다 이거 범주와 속성 바꿔치기네 이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난 너무 사후적인 거 아닌가? 그런 게 고민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 친구는 일단 선지출익이랑 그 다음에 답이 되는 선지원리랑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실패한 건 선택지 출입입니다. 답이 되는 선택지 원리는요. 어찌됐든 간에 그 선택지를 보면서 아, 이 선택지가 그 원리구나. 그러한 의도로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후적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선택지 추리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 추리기가 안 돼서 오는 고민인 거지 나중에 사후적으로 선택지 추리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보면서 그제서야 아 이거 이 원리네 하면서 동그라미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는 잘못된 그러한 접근이 아니에요. 실전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문제적인 건 어떤 거냐면 문제를 다 풀고 나서요. 그리고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틀렸어요. 그 문제를. 그런 다음에 정답이 2번이래요. 그래서 2번이 왜 정답이지? 하면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 원리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후적 접근인 거죠. 근데 문제를 푸는 당시에 내가 선택지를 못 추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나머지의 선택지를 봤을 때 그제서야 조금 늦지만 이 선택지가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와 가깝고 매력적인 선택지네 라고 판단할 수만 있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선택지 추리기와 매력적인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를 한 번에 봐서 그 선택지를 한 번에 판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근데 우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간혹 그게 어긋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추리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가 먼저 보여서 그 선택지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 추리기가 안 돼서 나중에 보니까 아 맞다 1번이 더 매력적인 거였지라고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 풀 때 그걸 발견하면 내가 그 선택지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확신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지, 답이 된 선택지 원리를 몰라요. 우리 수업을 안 들었어. 근데 2번이 정답인 것 같아. 정답인 것 같아 라는 그 찝찝함이 문제인 거예요. 실전 가면. 그래서 오히려 정답이야, 맞아, 이 원리는 이걸 가지고 만든 선택지야. 이렇게 해서 딱 확신이 든다. 우리 배운 걸 가지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 때 엄청나게 깔끔하죠. 아, 이거 비교 포인트네. 반복이네. 아, 왜 아까 그게 안 보였지? 그냥 그 정도로만 툭 넘기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확신에 찬 상태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사후적이거나 절대 내가 배운 바를 다 체화를 못했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라도 실전에서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연습하시되 선지를 추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정교하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가지고 괜히 휘두르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모의고사로 내 문제점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의고사가 잘못됐는지 내가 문제인 건지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헷갈린다라고 하면 내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 문제 자체가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면 함부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 위험한 말입니다만 그만큼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꼭 그런 어떤 모의고사의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